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오늘은 이 보수 정당의 통합,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렵게 추진되던 그 보수 정당들의 통합 작업, 말하자면 대통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통합 작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17일 날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성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미래통합당, 아직 입에 잘 어색하네요. 근데 이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과거 자유한국당을 주축을 해서 이제 다시 형성된 대통합 보수정당이라고 하겠죠.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이제 양갈래로 갈라져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 새로운 보수당, 그 전에 이제 바른정당이었죠.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을 하면서 그 동안에 또 나눠져 있었던 제2의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이 동참을 하면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보수가 이제 대통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일단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1대1이 되느냐, 아니면 1대 다가 되느냐, 다대다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보수 진영은 하나로 통합되면서 전제를 정비해서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15일 날 우리 그 보수와 또 중도 애국 시민들이 많은 표심이 결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에서 그 이제 자유한국당, 전 자유한국당, 또 새보수당, 그다음 전진당, 뭐 이렇게 이제 세 당이 이제 그 협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같이 단합해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구도다.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뭐 자유통일당 또 우리 한국당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이런 당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마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고 각 정당들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또 통합의 움직임 또는 선거연대, 선거연대란 말은 쉽게 말해서 지역별로 후보를 이제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데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특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됐으니까 이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제 미래한국당이라고 해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들고 또 만약에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뭐 다른 보수우파 또 자유우파 정당에서 그걸 지금 전체가 비례대표 47석 중에 연동형 적용되는 게 이제 30석. 그 다음 17석은 종전대로 하는데 어쨌든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능하면 진보 측, 뭐 자기들은 진보로 하는데 좌파 측으로부터 뺏어오는 그 역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 정당이 하나뿐일 필요가 있느냐, 뭐 또 다른 그 보수 정당도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한데 어떨까요? 이게 이제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전국 정당 득표에서 3%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지역구 의석수가 또는 5명 이상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5명 이상 의석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3%도 기존 예전에 선거 때 보면 굉장히 얻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2.9%, 2.8% 이렇게 되면 오히려 표가 이렇게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분산돼 가지고 오히려 선거 때는 이렇게 만약에 보수 측에서 비례 전문 정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면 또 군소 정당들도 다 통합해서 한쪽으로 지역과 비례를 몰아줘야만 이번 총선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인데.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이제 만 3년 차에 이루어진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실정했던 경제 문제라든지 또 외교안보란 문제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을 표출시켜서
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와 균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사적이고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권 평가와 심판에 이렇게 단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도 3% 우리가 얻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 역대 선거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3%를 못 얻을, 그러니까 3% 이상을 내가 확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서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표를 몰아주는 게 자유우파가 이제 다시 말하자면 정권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이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뭐 우리 한국당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고. 예. 근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아, 자유우파가. 예? 예. 이렇게 어려웠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회도 좀 많이 이제 확충을 했어요. 근데 예. 왜냐하면 통합 그 당사자들을 예. 또 여기 넣어가지고 김원성 뭐 전진당 최고위원 했던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예. 바른미래당에서 들어왔고 또 원희룡 예. 이 사람 무소속으로 있던 원희룡 그 제주지사가 또 같이 참여를 했고 예. 김영환 전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초에는 이거 새천년 민주당 출신이죠. 아니야 그 새천년 민주당 이전에 무슨 저 새정치국민회의 예. 그때부터 15대 국회 때부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는 지금은 자유우파로 이제 변신을 했어요. 예. 변신을 했는데 어쨌든 이 네 분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최고위원회가 이제 확대되게 됐는데 자 어떻게 했으면 잘 좀 화합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 정치가 지금은 정치인 개인 또는 개별 정당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예.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면서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예. 국민들의 그 유권자들의 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의 모임이죠. 정당이라는 게 예.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에 거기 다 뜻이 똑같으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목표를 세우는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예. 이 작은 그런 차이는 극복해가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일단 승리부터 하자. 예. 그다음에 싸움을 하더라도 지방 싸움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 예, 맞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통합에 성공한 이 모든 그 관계자들한테 그 노고를 우리 자유우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요. 예. 뭐 예. 그런데 여하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예. 그동안 이제 보수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제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또 실패한 측면도 예, 있고 예, 보수가 지금 이제 분열됐고 또 새로운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다시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수가 분열도 했지만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은 항상 돌아와서 통합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고 예.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대 이 역량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자유우파 정당들 신뢰해도 좋다. 뭐 예. 이런 걸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입증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근데 17일 날 그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유승민 의원은 안 왔다고 그래요. 예. 뭐 정확하게 원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좀 마음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차후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조금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예. 지금은 유승민 의원 개인의 차원보다는 그 새로운 보수당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조그만한 뭐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신경 쓰거나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강의 큰 물이 흘러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구도에서 보수가 통합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보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퇴진하거나 소위 말해서 쇄신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아젠다를 잘 예. 세우게 되면은 예.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전에 자유한국당 거기서 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새보수당에서 불출마 선언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서 불출마 선언한 현역 의원들이 17명이나 돼요. 예. 17명이나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 부산 쪽에는 부산 경남 이쪽에는 이제 상당히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뭐 김무성, 김정훈, 또 김세연, 여상규, 김도읍 뭐 이런 사람들 윤상직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TK 쪽에서는 정종섭 의원 한 사람뿐이에요. 예. 그 뭐냐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아 과연 당신들 정말 그런 새로운 그 혁신의 의지가 있구나. 예. 이 변화의 의지가 있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절차거든. 예. 그러면 어디보다도 TK 쪽에서 좀 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지역 사정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TK는 대구와 경북인데 예. 대구에는 이제 12개 의석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8명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2명이고 예. 또 바른정당 무소속 1명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초선 재선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주호영 의원 정도가 이제 4선이고 가장 다선인데 이 초재선들이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북의 다선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후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용퇴를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약간 조금 안타까운 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거기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가변 의원은 울산이고 예. 유기준 의원은 부산인데. 부산이죠. 예, 예. 정가변 의원은 5선이죠. 유기준 의원은 4선이고 이럴 텐데 아주 다선 의원들이 또 불출마에 이제 동참을 했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유기준 의원은 그냥 내 지역구에서 불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서 이 사람 뭐 저기 비례대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도 있던데 그래서 아까 이제 유기준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 아니래. 자기는 이제 그만둔대요. 예. 의원은. 그러니까 부산 경남 이쪽에는 정말 그 물갈이가 제대로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 경북 TK도 가능하면 그런 물갈이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 좀 첨언하면은 사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뭐 지역별로 쇄신과 개혁 공천 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총선 이후에 국회 운영 전략이라든지 예. 또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 예. 대선을 위해서는 어떤 뭐 원로 의원들도 필요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지만은 울산에서 아까 5선을 지내신 정가변 의원이 좀 불출마 선언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박수를 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예. 새로 탄생한 미래 통합당이 일당이 된다면은 국회의장을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국회를 운영할 정도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가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과연 국회의장 또 국회 부의장 뭐 이런 분들 정도는 조금 이렇게 공천을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 상당히 인품도 있고 경험이 있으신데 불출마 선언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긴 있어요. 뭐 예. 다 옛날에도 보면 다 그 다선 의원들 다 나가버리면 국회의장 누가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문희상 의장 같은 육선 아닙니까 그 사람. 예. 근데 이런 분 같이 국회의장 한다? 다선 의원들이 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냐? 반드시 다선 의원이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선 차원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반드시 이번에는 보니까 자유우파 정당 총선에서는 확실히 저는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제 민주당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임일이 고대 연구교수죠. 예. 이분이 뭐 민주당은 빼고 이런 이제 칼럼을 경향신문에 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미 여러 날 됐지만은 이걸 말이죠. 가지고 지난 5일에 민주당이 그 경향신문 편집국장하고 아마 임일이 교수를 고발한 모양이에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이제 취소를 했는데 고발 취하했는데 그래놓고도 진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랬다가 또 뭐 종로에 출마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유감을 표했지만은 그는 사과는 한마디 안 하다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사과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다급해졌다는 뜻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다급한 것보다는 너무 치졸 했는데 이 치졸한 걸 넘어서서 독성과 독주, 독재의 측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뭐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건 비공식적으로 있었지만은 이렇게 칼럼의 그 기고자, 그 다음에 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 고발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이거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게 옳다는 굉장히 독선적인 생각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론도 무시한다. 그리고 더구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신문조차도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또 뭐 청와대 이런 데 대한 상당한 분노 이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여준 거죠. 뭐냐면 맨날 입으로는 뭐 아주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계속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시체말로 얼마나 쪼잔한 사람들인지 시비를 걸걸 걸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도 그러면 깔끔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하면 모르는데 뭐 임리 교수가 전에 무슨 누구예요? 저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에 무슨 뭐 실행위원을 지냈다는 또 엉뚱소리를 또 쓱 뭐 뒤에 꼬리를 붙이고 이랬다가 지금 더 이제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위기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예요?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김영춘 의원 부산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한다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죽겠다고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폐색이 이제 짙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과거에는 뭐 부산, 울산, 경남은 우리 거다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TK는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승부처가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되겠는데 여기 대해서는 무슨 뭐 승리 전략 같은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 평가와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통합한 보수 쪽에서는 그동안에 쉽게 말해서 조금 식상한 의정 활동이 부진했거나 구설수였거나 문제되거나 능력이 안 되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좀 교체,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전체 큰 흐름은 청년과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청년 전문직들, 그다음 깨끗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좀 이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보수적인 영남 지역에 좀 공천을 많이 해서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보수가 통합하기는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냥 수적인 통합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제 용광로에 녹여내서 보수가 지향해야 할 어떤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재정립, 그다음 보수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주요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게 되게 되면은 아마 이번 총선은 보수 쪽이 상당히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이 문재인 정권의 독성과 독주를 막고 다음 2022년에 새로운 보수 정권을 수립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과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또 지금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전 자유한국당의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원장이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관위원회가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공천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제는 새로 구성된 이 새 지도부가 정말 선거 전략을 잘 짜고 해서 반드시 좀 승리를 해주기를 우리가 당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수가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정치 세력끼리 정치인들끼리 정말 자리 나눠먹기, 지분 나눠먹기 이런 거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국민에게 겸손하게 정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도 공복인데 국민의 소위 말하는 공복이라는 말은 하인이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서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자유우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